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박신태 교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1강, 그 다음에 2강 두 번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투자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 재개발, 재건축의 이 전망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이 재개발, 재건축 하면 딱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딱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렸냐면 재개발, 재건축 딱 하면 도정법을 먼저 떠올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떠올리셔야 되는 게 절차예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라든지 뭐 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아마 이 법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절차예요. 특히 이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이 재개발, 재건축은 절차가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그러니까 절차를 모르면 우리가 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법에 대한 이제 상세한 내역인데, 자, 여러분들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관심만 갖고 공부만 하고 어떤 시험에서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만 하려고 이 수업을 듣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뭔가 재개발, 재건축에 하는 현장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뭐 내가 조합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투자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해다든지 이런 목적일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의 이런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이 재개발, 재건축도 이 상당한 이 곡선들이 있어 왔어요. 2003년도에 이 도정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 10여 년 정도, 2015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약 한 12년 정도부터 이 재개발, 재건축, 특히 뉴타운 구역이 많이 해제가 되면서 이제 좀 침체기라고 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는 이 재개발, 재건축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도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하게 돼 있죠. 그리고 도시라고 하는 것은 늙어가고 있어요. 도시가 늙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시라는 것은 항상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후된 이런 도시를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 때 또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러한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재개발, 재건축이 이 해제 지역으로 인해서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재개발, 재건축 핵심 실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여러분들 PDF로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책 교재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내용은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이 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는 설명드리기 좀 그렇고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죠? 절차. 네. 절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절차만 알아도 우리가 이 도정법을 다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시험을 보시려고 이 수업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보려고 이 수업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구체적인 뭐 법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합원이 되신다고 하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그런 의무와 권리를 내가 정당하게 법적으로 행사를 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조합이 이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조합원이 되신다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들을 좀 핵심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 계획 수립인데요. 기본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 이 도정법에서 말하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정비 구역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 구역, 재건축 구역, 주거 환경 개선 구역, 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역을 설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재개발을 해라, 여기는 재건축을 해라, 여기는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을 해라. 이렇게 구역을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이제 사업을 하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하려고 하면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2025 도시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있죠. 시군구는 다 기본 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 사업은 이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으면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동네가 뭐 낙후되어 있고 이거 여기 뭐 재건축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재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30년 됐고 40년 됐고 하니까 이 뭐 도로도 좁고 또 기반시설이라든지 상하수라든지 전기라든지 가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낙후되고 건물도 노후가 돼서 살기가 힘든 지역이다. 그런 지역들을 내가 이제 뭐 재개발하겠다, 재건축을 하겠다, 이렇게들 많이들 이제 해당 구역들에서 많이 논의들을 하는데, 그렇게 논의를 했다고 해서 재개발을 하고 그리고 재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재개발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재개발에 대한 구역을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에서 여기는 재개발이 필요한 곳이니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 계획 수립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정법에서 하는 이 사업구역, 정비구역과 이 사업구역은 반드시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셔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가 돼 있으니까 여기가 재개발이 되겠구나, 언제 될지 모릅니다. 네, 기본 계획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어디서? 기본 계획에서. 그러니까 기본 계획을 수립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못한다. 자, 그러면 기본 계획에 포함이 돼 있으면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재건축에서만 안전진단을 합니다. 재개발은 안전진단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재건축이라고 하면은 기반시설이 좀 양호한 지역에 해요. 기반시설이 양호하다는 거는 도로가 넓고 그리고 뭐 접도율이라든지 뭐 노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개발보다는 좀 양호하다, 기반시설들이 좀 양호하다, 이런 지역이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대부분 어떤 구역들이 설정이 되느냐? 아파트의 노후도 뭐 30년, 40년이 지나면 이제 재건축을 한다. 그래서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들이 충족이 된 구역은 이제 재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재건축은 반드시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야 된다. 근데 예전에는 이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구역 지정 전에 이제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어야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전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미리
우리가 안전진단에서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미리 진단을 해서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안전진단이 통과가 됐다 그러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들,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이제 2025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아마도 이 신도시, 일기 신도시, 5개 신도시죠. 뭐 분당이라든지 일산, 중동 이런 부분들, 이런 신도시들이 아마 재건축에 대한 바람이 많이 불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신도시들이 이제 일기 신도시들이 이제 재건축이 이제 2025년부터 30년까지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신도시별로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분당 같은 경우는 고밀도를 개발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밀도를 개발했다는 얘기는 용적률이 250에서 300%로 된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뉴타운이라든지 이제 초기에 2000년 초중반에 이제 그 기본 계획을 지정할 때 당시에는 노후된 주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면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신도시들 같은 경우가 이제 90년 이제 전후 초해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되면서 어떤 현상들이 오냐면 리모델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일기 신도시가 벌써 무너질 만큼 안전에 대해서 위험하느냐? 그렇지 않은 단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거의 없을 거다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런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보다는 아마도 리모델링 방식을 많이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으로 추진을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냐면 그때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되어 있지가 않아요. 대부분 벽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식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내력벽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벽을 철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평형을 확장을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이런 이제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주거의 형태가 나오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전진단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뭐 안전진단에서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구역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러면 구역 지정을 왜 하나요? 구역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왜 구역 지정을 하나요? 자, 기본 계획에서는 구역만 결정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기반 시설은 결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할 때 기본 계획에서 정해진 구역을 가지고 정비 계획과 그리고 구역 지정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럼 구역 지정은 뭡니까? 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업 구역이 많은 사업 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자, 구역을 정하면 이 구역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딱 구역만 정하면 이 구역에 뭐 아파트만 지으면 끝나는 걸까요? 아니죠. 구역이 정해지면 일단 도로가 생겨야 됩니다. 이 도로의 폭언이 작다. 그러면 도로를 확장해야 되겠죠. 도로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이 구역에 어떤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 공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공원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구역 지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용적률 그리고 높이를 또 얼마만큼 받을 거냐. 자, 그거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다르죠.
이제 임대주택을 지으면 또 용적률이 올라가죠. 그리고 이 해당 지역의 용도 지역이 뭐냐에 따라서 용적률과 높이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비계획 수립과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그 다음에 단지 내의 높이, 그 다음에 용적률 등을 결정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뭐 건축선도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출입구. 자, 어디로 출입구를 해야 되느냐. 이 출입구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결정을 하죠? 어느 쪽으로 출입을 해야 되느냐. 자, 일단 20m 이상의 도로에서는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20m가 아닌 구역 도로를 타서 출입구를 결정하는데 교통성 검토를 해서 이 출입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 한계선도 결정을 하고요, 출입 불허 구간도 결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비계획은 뭐냐? 자, 이렇게 된 결정된 구역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정비계획이에요. 그것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 전에 어떤 단계가 있죠? 구역 지정하기 전에 어떤 단계가 있나요? 추진위 설립이죠. 자, 추진위 설립을 할 때 주민들의 동의를 그 해당 구역에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 설립 인가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한 경험을 두고 또 이런 많은 데서 이제 자문을 할 때 추진위 설립 인가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것을 좀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추진위 설립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5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 추진위 설립을 할 때 이제 사업성이 좋거나 이게 도시적으로 이게 좀 부동 가격이 많이 이제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추진위들이 두 군데, 세 군데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주민들과의 동의서 전쟁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화합이 안 되고 단합이 안 돼요. 또 이 부분 때문에 추진이 계속 늦어집니다. 추진위도 설립을 못하는 단계에서 계속 늦어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 재개발 재건축은 이미 추진위 단계가 넘어갔고 조합 설립도 대부분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현장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현장들은 두 번째 시간에 대표적으로 또 몇 군데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이렇게 추진위 인가를 받아야만 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역 지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조합 설립을 하게 됩니다. 자, 조합 설립을 할 때도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래야 이제 조합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추진위가 여러 군데가 생기더라도 추진위가 50% 이상 받은 단 한 군데만이 추진위 인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추진위가 조합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 설립은 주민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조합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합 설립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시공사 선정을 하겠죠. 자, 이런 시공사 선정을 할 때 여러분들 언론이나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경쟁들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특히 이제 강남에서는 이 대규모 이제 이런 재개발 재건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에 8,000세대, 10,000세대 이렇게 하는 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많은 공약도 걸죠. 우리가 하면은 가전제품을 해주겠다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얼마큼 보상해주겠다든지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시공사들이 조합원들한테 자기 PR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데서 이제 많은 비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사 선정할 때
이 시공사들 대부분이 이 수주를 하기 위해서 많은 조합원들을 접촉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어떤 이제 비리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런 비리들이 발생이 되면 건설사들이 영업정지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의를 하면서 하고 있고요. 실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이제 소송에 걸리는 경우들도 많고, 시공사 선정이 취소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시공사 선정에서도 많은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시공사 선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엔 사업시행 인가를 하는 걸 하게 됩니다. 사업시행 인가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계획 승인은 이렇게 이제 구역정에서 정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설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역지정 때에 들어가는 건축 계획은 기본적인 이제 어떤 이제 예시도면의 성격이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비로소 이 모든 면적과 기반시설 등 여기에 관련된 모든 시설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사업계획 승인 전에 어떤 절차가 있냐면 건축심의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건축심의는 건축심의는 이제 무엇을 주로 보느냐 하면 높이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인면을 중요하게 보고, 그리고 단지에 대한 배치 계획, 그 다음에 교통계획, 그 다음에 동선계획, 그 다음에 주차,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을 이 건축심의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이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건축심의도 이 사업계획 승인의 일환으로 해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건축심의를 할 때 교통심의도 하게 되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이런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화가 돼서 교육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변에 이 해당 구역의 인근에 만약에 학교가 있다. 그러면 여기를 공사를 할 때 학교에 발생되는 이런 공사에 대한 영향, 뭐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어린 학생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지 않느냐. 또 공사를 할 때는 공사 차량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이 공사 차량들로 인해서 학생들의 통학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서 교육 영향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하 안전 평가를 지하를 이제 굴토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지하 공사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나요. 흙막이 공사를 하다가 인근에 주택들이 붕괴되는 경우들도 종종 사건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안전 영향 평가는 여기 지하를 팔 때 공법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다음 주변의 지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버티고, 그리고 지하에 대한 공사 계획, 그런 것들이 적정하느냐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전에 해야 되는 게 건축 심의, 그리고 교통, 그리고 교육, 그리고 지하, 자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 이제 개발 면적에 따라서 뭐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도 굉장히 이제 많이 강화가 됐죠. 환경 영향 평가는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해서 보게 됩니다. 개발로 인한 영향부터 들어가서 사는 입주민들에 대한 동선부터 그다음에 생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보게 돼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도 굉장히 이 절차 중에 어려운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에는 이제 뭐 진동, 소음, 그다음에 기후, 일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보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끝나야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것을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굉장히 많죠. 인허가 절차라는 것이. 저도 이 업무를 수행을 할 때, 제가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제 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 그리고 이런 인허가 업무, 건축심의, 교통, 교육, 지하, 환경 평가,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수행하는 그런 업무인데요. 이렇게 수행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다 뭐냐 하면 다 심의예요, 심의. 자, 심의라고 하는 것은 뭐 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계획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예요.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학계 교수님도 많이 계시고요, 또 실무의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현장을 보고 여기 현장은 어떠어떠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게 되죠. 그런 의견에 따라서 계획이 많이 바뀝니다. 변경이 돼요. 근데 심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강제 조항이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어떤 이제 불문율에 의해서 심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되는데, 굉장히 이제 주관적인 부분들도 많고 또 합리적인 부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 심의가 바뀌게 되냐 하면, 정부의 정책이 용적률이라든지 높이가 완화하는 추세다. 그러면 심의도 같이 완화를 해주게 돼요. 근데 높이라든지 용적률을 좀 낮춰야 되겠다. 그러면 계속 낮추게 이 심의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정비계획에서 분명히 50층 뭐 고층 개발을 허용을 했는데 건축심의에서부터 이 부분이 부결이 돼서 다시 정비계획으로 돌아가는 현장들이 또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이제 강남에 있는 이런 이제 그 가격이 이제 좀 높은 이런 지역들, 이거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이제 주변에 이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이런 정책들에 따라서 많이 변경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한강의 남쪽으로 강남의 한강 주변에 있는 반포라든지 압구정, 그리고 강북으로는 뭐 성동구 쪽, 그쪽으로 이런 이 아파트 단지에 대한 이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구역들이 이 정부가 어떤 시장이 들어오느냐, 어떤 정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확 바뀝니다. 뭐 쉽게 예를 들면 이전에 이제 이명박, 오세훈 정부 때는 용적률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완화하는 추세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용도에 대한 변경도 많이 이제 해주는 편이었는데, 박원순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이 전부 다 억제가 되면서 높이도 낮아지고, 그리고 용적률도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침체기를 겪었죠. 침체기를 겪으면서 무슨 일이 발생이 됐나요? 네,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공급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자, 재개발 재건축이 갑자기 한 시기에 몰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그렇지 않고 요즘처럼 침체기처럼 제대로 이제 정상적인 사업 절차가 지연이 돼서 제때 개발을 못해서 공급이 이제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적정히 좀 조절할 필요성이 있겠죠. 갑자기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갑자기 다 철거하고, 그리고 다 이주하고, 그리고 또 한꺼번에 입주하고, 이렇게 되면 주변의 주택 전세라든지 매매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철거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 처분 시기, 이 시기를 관해서 대체적으로 좀 조정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정들을
좀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런 사항들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재건축이 그렇고요.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이런 거로 인해서 지연된다기보다는 저는 주민들의 갈등, 조합의 임원들의 어떤 비리, 그거로 인해서 지연되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강남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런 인허가 과정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강남에 있는 재건축들이 다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단지 같은 경우들은 오히려 조금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대단지고 이제 조합원들이 많다 보니까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조금 단합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단 조합의 비리가 많아서 문제겠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사업 시행 인가 계획까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조합원들의 분양 신청이에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때 내가 조합원으로서 분양을 신청을 해야만 그 기간 내에 분양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때 내가 이제 분양에 대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신청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현금 청산입니다. 현금으로,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금으로 받고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분양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정비사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착공하기 전에 마지막 단계, 관리처분입니다. 관리처분이라는 건 뭐냐? 나한테 내가 갖고 있는 재산,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아파트, 그리고 내가 추가로 내야 될 돈, 아니면 내가 정산을 받아야 될 돈, 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주느냐?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의 신청이 많습니다. 관리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종전 후 평가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사업 전, 종전, 사업 후, 종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종전 평가, 내 사업을 하기 전에 내 재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종후, 사업 이후에 내 재산에 대한 가치. 자, 그거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 것만큼 내가 돈을 더 내거나 아니면 오히려 돈을 환불을 받거나 하는 것이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이 관리처분 계획에서 제일 먼저 결정하는 것이 이 종전후 평가를 제일 먼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종전후 평가를 제일 먼저 결정하는데 이거는 감정평가 2개 업체의 평균으로 결정한다. 감정평가 2군데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한 군데는 조합에서 결정하고요. 한 군데는 해당 관청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군데에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온 거에 대한 평균을 가지고 종전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비례율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례율. 내가 1대1이라고 하는 거는 내 재산과 종전후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낼 돈도 받을 돈도 없다는 거예요. 1대1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거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1.2대1 아니 1.2 아니면 0.8 자, 그러면 1.2다. 그러면 2를 내가 돌려받는 거고요. 그리고
0.8은 이만큼 내가 더 내는 거예요. 그 비례율이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어떤 데서 이제 많은 분란들이 생기냐 하면, 종전평가. 내 재산을 평가를 했는데, 왜 내 재산이 2억이냐? 여러분들 이 종전평가할 때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제 많은 이의가 일어나는 경우가,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종전평가에서 그게 크게 이제 많은 다툼이 없어요. 왜냐면 기존에 이제 시장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도 정해져 있고, 대부분 이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내 현재 재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뭐 크게 이렇게 이의 제기하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여기 구역에 이제 많은 이제 필지들이 있고 단지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도로가 있는 이런 부분들, 얘는 종전평가가 높겠죠. 근데 도로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런데, 골목길 안에 들어있는 데는, 이런 데는 낮게 평가가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얘가 뭐 10억에 평가가 됐는데, 얘는 뭐 한 5억밖에 평가가 안 됐다. 그러면 여기 있는 조합원이 왜 나는 5억밖에 평가를 안 하느냐. 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제 이의 제기를 하게 되죠. 근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 재산이 얼마든 뭐 당연히 뭐 가정평가 금액대로 내 재산에 대한 평가가 결정이 되겠죠. 자, 이거로 인해서 비례율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비례율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1.2다. 그럼 나는 내 재산을 가지고 이만큼을 더 받는 거고, 그리고 0.8이다. 그럼 이만큼은 제가 더 내는 거예요. 그 비례율은 좀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어쨌거나 이 관리처분 계획의 정비사업의 마지막 꽃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관리처분이 끝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색깔을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색깔을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요. 여기까지가 정비계획 구역 지정이고, 그리고 여기가 사업 시행인가, 그리고 분양시적 관리처분이 이렇게 세 단계로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는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뭐 서울시를 예를 들면 현재 2025 기본 계획까지 나와 있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2030 기본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24, 5년도에는 2030 도시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될 텐데요. 현재는 2025 도시 기본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 기본 계획. 자, 그 구역들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계획을 지금부터 만약에 추진하는 현장은 2025년 이후에나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면 2025년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진단 통과하면 내가 신청을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중간에라도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인허가에서 이제 해당 관청에서 이제 뭐 제약을 많이 걸기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데 과정까지만 해도 통상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기르고 나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부터 안전진단이 통과가 된다는 전제하에 이제 기본계획 구역에 대한 예정구역이라는 것을 설정합니다. 예정구역이라는 걸 설정하는데도 한 2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재개발 구역은 지정하기가 어렵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비 사업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조합이나 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이나 이게 다시 이제 철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반 시설, 도로라든지 벽이라 뭐 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거에 대한 환경을 개선해서 실제 거주민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제가 이번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비구역 지정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제가 한 4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만에 끝낸 적도 있어요. 끝낸 적도 있는데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평가 그리고 교통성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거에 대한 또 심의를 받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비구역 지정 같은 경우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뭐 짧게는 6개월에서 8개월, 길게는 뭐 1년 이상, 그리고 2년까지도 걸리는 구역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정비구역을 결정할 때 여러 뭐 이런 특별한 사항들이 없다. 높이에 대한 이슈가 없고 뭐 용적률에 대한 이슈가 없고 주민들에 대한 이슈가 없다. 그러면 뭐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늦어도 1년 이내가 결정이 되는데 이 지역이 높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정책적으로 결정이 좀 필요하다 하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진이라든지 조합 설립 인가. 자, 이거의 관건은 뭐죠? 추진위를 설립을 하느냐 마느냐. 자, 이거는 주민들이 50%를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야 추진위를 설립할 수 있고, 조합 설립은 3분의 2, 75%가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조합 설립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50%를 동의를 못 받으면 추진위 인가를 못 받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는 거고요. 조합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75%가 동의를 안 하면 조합 설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추진위 설립도 못 하고 계속 그냥 주민들 간에 그냥 싸움만 하고 있는 현장들이 많았고 지금도 그런 현장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이제 다 잘 추진되고 있지만 그리고 조합 설립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추진위까지가 설립이 되고 그리고 구역 지정이 되면 조합원들이 이제는 좀 뭔가 좀 빨리 좀 사업을 해보자 해서 조합 설립에 이제 많이 동의를 해주는 추세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가격 상승을 염두를 해두고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동의가 좀 빠른 편이죠. 그렇지만 조합 임원들이 사업을 잘 추진하는 현장들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 설립 인가와 추진이 이거는 오로지 주민들이 단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영향 평가. 자, 이런 평가들을 하는 데 있어서 지하 안전 평가 약 한 4개월 정도 걸리죠. 교육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환경 영향 평가 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건축 심의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돼요. 근데 이게 각각의 행정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를 통합심의를 해서 같이 했는데 지금은 이게 또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 공급을 적게 하려고 하면 신속성이에요. 신속성. 자,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고 여기는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해라. 그리고 이제 안전진단도 문제 없고, 자,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 인가까지 가는데, 이런 이제 많은 단계들이 필요로 하고, 이거로 해서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허가 단계만 하더라도 아무리 못 걸려도 3년입니다. 3년 동안 인허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리 처분이 안 돼가지고 관리 처분만 2년, 3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지정부터 관리 처분까지 4, 5년이 걸려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고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이 심의가 이 재개발 재건축은 도정법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심의 중에 제일 까다로운 심의예요. 왜냐면 이 정비계획이라는 자체가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갈등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흑석동 뉴타운을 할 때 현충원 부지와 이 사업구역과의 경계에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구역 결정 경계. 근데 그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도시계획선과 지적을 선을 분할하면서 제대로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그 경계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충원은 이제 국가에 대한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조합은 민간 이제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의 양보가 없는 거예요. 서로의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툼만 2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뭐 들어가서 어쨌거나 양보할 거 양보 다 해주고 그리고 얻을 거 우리가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다 얻어서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해서 한 4개월 만에 제가 구획정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역지정 단계에서부터 이 시간이 이제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인허가 단계가 아무리 빨라도 3년 그리고 4년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장들이 대부분 4, 5년 이상 걸렸다. 근데 이조차도 못하고 지금도 답보 상태로 있는 곳이 있다. 조합 설립을 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조합 설립을 하고 한 5년, 6년 동안 관리처분 인가를 못 받는 현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시행계획까지 끝났는데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를 안 받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조합원들 간의 권리싸움, 그 다음에 소송, 행정소송, 조합원들의 비리, 그 부분들도 뒤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그런 걸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이 끝나면 드디어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공을 하고 그리고 입주를 하고 조합을 청산하면 비로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절차에 대한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각각의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뭐 조항들이 있지만 그런 건 좀 잠시 잊고 이 절차에 대한 흐름을 머릿속에 항상 두시고 재개발 재건축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조금 더 빠르게 한번 진행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원이 꼭 알아야 할 이 법률 지식입니다. 이 법률 지식은 여러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교재를 보시고 참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절차 중요하다고 그랬죠. 도정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를 어기는 순간 무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은 도정법에서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이 되면 그 행위 자체가 무효예요. 그러면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정비 사업을 할 때 이 정비 업체들이 이런 법들을 잘 모르고 또 조합 임원들이 그런 법들을 잘 몰라서 소송을 당해서 뭐 해임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하거나 하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법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절차에 하자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 행위 자체가 다 무효다. 여러분들 이 사항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재건축에 있는 구역에 대한 구역을 만약에 매매를 해서 사러 들어간다. 재개발 구역입니다. 정비 구역. 그러면 그 구역에 이제 뭐 중개사님들을 통해서 중개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조합에서는 그 해당 구역 거래 시에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고지하느냐? 우리는 재건축 구역이고 아니면 재개발 구역이고 그리고 현재 조합 설립이 완료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반드시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물건을 매매를 하시게 되면 해당 조합에도 반드시 가서 현재 어느 단계다. 그리고 중개사를 통해서 반드시 고지의무 설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에서도 좀 제약을 거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도정법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해당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분양권을 다 주게 됩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토지만 갖고 있으면 분양권을 안 줍니다. 건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건물. 그러니까 재건축은 건물을 갖고 있어야만 분양권을 줍니다. 뭐 상가를 갖고 있든 주거 시설, 아파트, 뭐 하여튼 주택을 갖고 있으면 해당하는 것을 주게 됩니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를 갖고 있든 건물을 갖고 있든 해당 구역에 권리를 갖고 있으면 분양권을 준다. 여러분들 이 사항의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에 다수인 경우가 있어요. 다수인 경우가 공유 지분이죠. 공유 지분. 근데 이 공유 지분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을 대표로 선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유자들 중에 대표를 한 사람을 선임을 해요. 그러면 분양권이 대표자 그 하나를 주게 되느냐, 아니면 각각 주게 되느냐,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각각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대표자에게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거 하나는 이거에 대한 소유가 이것 때문에 이제 지분 쪼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성행을 하게 되죠. 지분을 막 쪼개놓고 한 명이 10명한테 쪼개면 나 10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분을 쪼개놨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지분을 아무리 쪼개놔도 아니면 기존에 뭐 지분이 나눠져 있든 간에 한 사람 한 개밖에 안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뒤에 부분의 판례에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이야 조합 설립 동의 여부. 내가 물건을 샀는데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들어가려고 사는데 그 소유자가 추진이나 조합의 설립에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하고요. 또 내가 그걸 들어가면서 내가 동의를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결정을 나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그 동의서는
무효예요. 근데 예를 들어 추진인가가 낮다. 그러면 그 행위는 이미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샀다. 그러면 추진인가까지는 상관이 없고요. 조합 설립 앞에 단계에 있다. 그러면 먼저 동의한 사람 거는 무효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동의서를 써줬다 하더라도 내가 사인해서 도장 찍어서 줘야만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이전에 동의했다고 해서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세대 분리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 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한 세대로 본다. 그러니까 한 세대에 1세대에 뭐 가족의 배우자가 갖고 있다가 하더라도 이건 하나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자, 두 번째, 임대시 각서 문제. 자, 내가 거기 들어갔는데 임대를 줘야 돼요, 임대. 왜냐면 이제 착공해서 철거하기 전까지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놀릴 수도 없고 임대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임대를 들어오는 사람한테 이게 철거 들어갈 때 이제 명도를 해야 되는데 명도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상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근데 각서를 받아요. 그게 법적인 효력으로 있냐? 법적인 효력가 있냐? 각서가. 자, 이건 판례에서 좀 양분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다. 효력이 없다. 결국은 법적인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서로 간의 상호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보상액, 조합 세입자에 대한 보상액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세입자에 대한 보상액이 재건축보다 조금 많습니다. 보상비라는 것이 뒷부분에도 좀 있는데 그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입자 보상액은 임의로 너는 조합 임원이니까 많이 줄게. 너 조합에 좀 반대하고 했으니까 너는 조금 줄게. 이런 게 아니라 공정하게 어디서 결정을 해야 되냐? 총회에서 결정해야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관리처분 계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업성이 많이 좋다. 그럼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사비, 보상비,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한테는 또 어떤 혜택도 있냐면, 세입자들은 이제 임대주택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리도 같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건물이 철거된 후에 근데 재개발 재건축 후에 건물이 철거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걸 경락을 받았어요. 경락을 받은 경우에 분양 대상자는 그럼 누구냐는 누구? 분양 대상자. 철거가 없어 건물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건축물 대장도 같이 폐쇄가 되는 거죠. 그거는 이미 이제 조합에서 이제 평가가 내려진 거기 때문에 건물이 없어졌다고 해서 건물 소유자한테 분양권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건물 소유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각각에게 분양권을 주게 돼 있다. 각각의 권리가액을 각각 권리가액을 주는 거예요. 권리가액을 가질 수 있다. 자, 그거고요. 자, 세입자 문제에 대한 핵심 정리사항인데요. 주거용 세입자는 임대 아파트, 그 다음에 주거 이전비, 그 다음에 이사비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라는 거는 영업 보상비까지 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보상비를 최소한 4개월치 이상. 그래서 이거 조합에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사업성이 좋거나 주변에 상가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상가들로 인해서 사업이 되는 지역이다 그러면 상가들한테 보상을 많이 해주겠죠. 그렇지 않고 이제 주거가 많은 지역이다 그러면 공평하게 나누겠죠. 이런 건 딱히 법에서 정하는 그런 기준은 없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관리 처분을 할 때 내 보상금 이런 문제 때문에 이의 제기하고 소송하고 그리고 다시 또 감정평가하고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는 과정 때문에 관리 처분 계획이 또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좀 넘어가고요, 빠르게. 이제 이사비도 이제 모두 다 이사비를 주게 되어 있고요. 뭐 요즘에 이제 이사비 같은 경우는 한 30평 기준으로 한 100만 원 이하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오래전에는 한 50만 원 주기도 했는데 뭐 최근에는 한 100만 원 정도 이사비를 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공사 선정할 때 계약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합원들은 시공사를 뭘 보느냐? 브랜드를 보죠, 브랜드.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다 달라요. 뭐 대표적인 게 뭐 힐스테이트, GS 자이, 푸르지오, 그다음에 롯데 캐슬, 이런 대림 이편한 세상. 자, 이런 브랜드가 거의 이제 메이저 브랜드인데 대부분의 이제 조합원들은 이렇게 한 5개 정도의 이제 메이저 브랜드를 선호를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성격 시공사들에 따라서 공사비가 이제 많이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탑 브랜드들은 대부분 공사비는 이제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해서 대부분 이제 공사비에 대한 이런 제안서를 보면 뭐 그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단 무엇이 있냐 하면 각 시공사별로 자기들만의 노하우의 공사 원가 절감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 시공사별로 공사 원가가 다릅니다. 품질은 뭐 어느 정도 다 비슷하죠. 비슷한데 공사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들이 각기 다 달라요. 그래서 실적으로 공사 원가가 얼마인지는 모르죠. 뭐 각 시공사들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서 수주하는 공사 금액을 보면 공사 원가는 아마 그 수주 금액의 약 한 80%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한 10% 정도 시공사가 이제 수익에 대한 마진을 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사에 대한 원가 절감, CM, 뭐 V 이런 거를 통해서 한 약 80%대, 그러니까 80에서 90%에서 얼마만큼 원가를 절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공사들이 그 금액을 만큼 조합원들에게 우리가 얼마만큼 더 해줄 거냐라는 것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공사들이 시공사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됐는데 시공사 선정이 되고 바로 착공하는 게 아니죠. 시공사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뭐 사업계획 승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 처분도 해야 돼요. 근데 시공사를 결정해 놓고 도급 예정가도 결정을 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500만 원 정도 평당 500만 원 정도로 도급공사비로 책정을 해서 뭐 관리처분 계획, 하급계획을 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났다. 그리고 실제로 착공하려다 보니까 5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 공사비가 처음에 5년 전에 500만 원을 잡았어요. 근데 이게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물가 상승률이 3%만 보더라도 5년이면 15%가 상승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에 15%가 상승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500만 원에 15%니까 약 한 75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 575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575만 원이 75만 원이 공사비가 업이 됐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뭐 침체기다 아니면 뭐 그렇게 변화가 없다. 그러면 원가의 상승이 올라가게 된다. 원가의 상승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치고 올라가면
공사비에 대한 원가가 올라가더라도 그 갭이 차이가 발생이 돼서 크게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데, 아파트 가격은 그렇게 뭐 상승되지 않고 변화가 없는데 공사비만 올라가게 되면 조합원들에 대한 비례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부담을 더 높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기간이 얼마만큼 길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성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 조합원들한테 이익도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 사업 기간이 길어져서 준공까지 길어지게 되면 이 초과이익 한수 부담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초과이익도 납부해야 돼요. 종전 종료 평가하고 개발 이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많은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재건축에서는 초과이익 부담금 그걸 반드시 알고 재건축 구역의 조합원이 되셔야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조합 설립을 할 때 동의서를 써줍니다. 그럼 나는 조합원입니다. 근데 조합원이라고 다 조합원입니다. 근데 동의를 안 했어요. 동의를 안 한 사람은 조합원이 아닐까요? 조합원일까요? 조합원은 아니죠. 그런데 분양할 수 있는 권리는,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조합의 동의를 했다, 안 했다로 분양자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구역의 권리자이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분양 신청 기간에 내가 조합의 동의를 안 했어도 분양 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을 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의를 해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 단 조합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조합의 총회에 참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에 참석을 못 한다는 것은 내가 이 조합이 어떻게 사업이 되는지 모르는 거죠. 총회에 참석을 해야만 어떻게 이제 조합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동의를 안 했으니까 조합원이 아니니까 그런 내용들 사정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조합원 임원들. 임원들의 비리가 상당히 요즘도 뭐 최근에는 많이 깨끗해졌어요. 많이 깨끗해졌는데 조합원들 임원들에 대한 비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이제 소송 걸리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서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합 임원들 대한 뭐 해임, 연임, 뭐 저도 제가 이제 했던 현장에서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조합장님이 조합을 잘 이끌고 왔는데 조합장이 뭐 어떤 기간이 뭐 자기가 이제 제시했던 목표보다 좀 많이 늦어졌다. 그래서 이제 어떤 비대위가 결성이 돼서 비대위가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해서 또 총회를 만들어서 조합장을 해임을 하고 다시 조합장을 선출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조합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 이제 내가 이제 임시 총회를 열기 위해서 법원에 신청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또 해임 총회를 열고 다시 또 조합장 선출 총회를 열고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비대위가 만들어서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요 소송 기간이 1년에서 2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이 걸려 있다. 그러면 그런 현장들은 좀 사업이 좀 많이 오래 걸리겠구나.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조합에서 뭐 조합장님이 판공비가 있다. 조합에 어떤 운영비가 있다. 뭐 판공비라는 건 사실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법적인 판공비라는 것은 이 세무회계적으로 용어가 접대비예요. 접대비. 그러니까 판공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뭐 업무비 일종의 이제 업무비겠죠. 자, 조합에서 이제 그런 돈들을 쓰려고 하면 얼마든지 뭐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써야 되느냐? 예산을 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회계에 넣어서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합의 임원들, 조합장의 급여를 뭐 월 500만 원씩 준다.
그리고 이제 업무비, 판공비를 뭐 월 100만 원씩 준다. 그리고 이제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얼마들, 그 다음에 이사들에 대한 급여를 다 책정을 해서 주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예산을 짜고, 그걸 또 집행을 하고, 그걸 또 회계상 정리를 하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다 총회에서 결정을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조합장들이 이제 봉사직이다 해서 뭐 급여를 많이 받지도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조합장님들도 이제 거의 직업처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합장님들도 정상적인 어떤 회사에 다니는 이런 급여, 식으로 받고, 거기에 이 같이 있는 임원들, 이사나 감사, 뭐 총무 이런 분들도 정상적인 뭐 급여 형태로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을 또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조합원들 간에 뭐 그런 시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은 자, 총회에서 이제 결정할 사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재개발 재건축 이 조합은 대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장이 있고, 이사진이 있고, 그러니까 이사 감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대의원이라는 것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최종 의결국인 총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된 거를 집행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고요. 또 총회에 붙이기 위해서 총회에 어떤 안건을 붙이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거나 아니면 대의원을 두고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총회에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무들을 다 총회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총회에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이사회에 위임을 하거나 대의원에 위임을 해서 이사회나 대의원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떻게 사전에 결정해서 뭐 추후 승인을 받는다. 이런 의결 절차가 있어요. 근데 의결 절차를 없이 진행을 한다. 이 절차를 다 무시한다. 그러면 그 총회에서 받은 것도 무효입니다. 이사회에서 한 것도 무효예요. 대의원에서 한 것도 무효예요. 뭐라고 그랬죠? 절차가 중요합니다. 절차를 어기면 행정 자체가 무효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자, 대의원의 총회를 저도 이제 1년에 뭐 한 10여 번씩 총회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총회에서 사회를 보게 됩니다. 사회를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설계자 입장, 인허가 입장, 그 다음에 뭐 업무 대행사라든지 뭐 정비업체 입장에서 이런 사항들을 사회자를 통해서 주민들, 조합원들한테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설명을 할 때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사회자입니다. 사회자가 뭔데 뭐 그런 얘기를 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사업 관계자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뭐 인허가에 대한 과정이라든지 인허가에 대한 뭐 정비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연 설명을 사회자로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통 이 조합에서 총회를 하게 되면 뭐 전문 사회자가 사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조합 임원이 사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정비 업체가 사회를 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관계자들이 사회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외부 전문가, 우리 정비 조합과는 관련이 없는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사회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이 당신이 뭔데? 여기서 막 하고 조합원들 뭐 총회를 하는데 방해되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갑론을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회자는 의결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사회만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결 절차는 누가 진행하느냐? 조합장, 추진위원장이 의장이고요. 조합원이 의결을 행사를 하는 권리자예요. 그러니까 사회자는 그거에 대한 원활한 진행만을 하는 걸 뿐이고 조합총회에서는 의장과 조합원이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 그렇게 총회를 하는 거고요. 자, 서명결의서. 추진위 인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조합 설립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각종 총회를 할 때, 뭐 시공사 선정 총회도 하고, 또 수시로 정기 총회도 합니다. 그리고 임시 총회도 하고, 조합원들한테 어떻게 알려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총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서면 결의를 하게 돼요. 서면 결의. 이제 서면 결의 이제 뭐 내가 이제 바쁘거나 아니면 뭐 지방에 있거나 뭐 일상 스케줄상 총회에 참석할 수가 없으니까 서면 결의를 해주게 돼요. 근데 서면 결의를 해주게 되는데 서면 결의를 조합에서 나 바쁘니까 그냥 당신이 알아서 사인하고 뭐 2장 찍어서 제출해. 무효입니다. 본인에게 받지 않은 서면 결의서는 무효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나는 서면 결의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무효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OS 요원들이 대부분 이제 뭐 조합 임원들도 이제 받으러 다니기도 하지만 이제 조합원 수가 많다 보면 이제 OS 요원들을 뽑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럼 OS 요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그 권리자, 소유자 조합원에게 서면 동의 받고 사인 받고 뭐 인간요소도 받고 하는데요. 본인이 하지 않으면 다 무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면 결의 동의를 할 때 내가 했냐 안 했냐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서면 결의를 했는데 그날 총회하는 날 서면 결의를 제출해 놓고 내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참석할 때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기존에 서면 결의한 거는 무효로 하겠다. 나는 총회에서 현장에서 의결을 하겠다. 그러면 서면 결의는 빼야 됩니다. 서면 결의를 빼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의결을 참여해야 돼요. 또 반대로 나는 전에 서면 결의 제출하는 걸로 대처를 하겠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의결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청취만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는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시 사업 시행 인가라고 하는 거는 사업 시행 인가할 때 또 다른 문제들이 뭐가 있냐면 국공유지 매입, 그리고 재개발은 수용, 그 다음에 재건축은 매도 청구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공유지 협의는 대부분 이제 캔코랑 하게 되는데 캔코랑 협의가 많이 늦어져서 이제 국공유지 협의 때문에 지연된 경우들도 많습니다. 뭐 이제 간단하게 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협의하는 경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구역 내에 공공시설이 있다든지 그렇다 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협의가 되질 않아서 또 이전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오래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관리처분 계획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사업비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수입이 결정이 돼요. 조합원들한테 주고 외부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수입이라는 게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수입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총 지출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종전평가, 종목평가에서 비례를 해서 조합원들이 내야 될 부담금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부담금 여기까지 되는 이 과정을 뭐 계략적인 산출 내역이다 이거는 계략적인 산출 내용이고 향후에 추진하면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관리처분을 하면 이건 무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시행 인가가 났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하고 종전의 평가가 났고 다 났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비용이라는 게 거의 구체적으로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구체적으로 결정이 돼 있는 것을 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사업 계획으로 관리처분을 하는 건데, 이거는 개략적으로 예시이다 하고 해서 관리처분을 열면 그 관리처분은 무효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요.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해서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분양을 받게 되는데, 분양 신청 기간이 지났어요. 분양 신청이 지나면 이제 분양을 신청 받을 권리가 없어요. 조합에서 더 이상 저는 안 받겠다라고 하면 할 수는 없겠지만, 조합에서 추가 분양 모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그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강제 취득 방법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말씀드렸었죠. 재개발은 수용은 그냥 강제 수용입니다. 감정평가로 주고 끝. 재건축은 매도 청구. 매도 청구는 뭐냐면 3개월 협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세라든지 감정평가를 보고 얼마에 나는 매도 살 수 있다라고 해서 법원의 1심 판결을 받고 그 금액을 공탁을 걸면 매도 청구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매도 청구가 된 걸로 보고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청구 때문에 수용은 이제 수용 재결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재결위원회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수용 신청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보고 뭐 해서 이제 강제 수용 절차를 진행을 해서 절차가 좀 빨리 진행이 됩니다. 뭐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다 진행이 되고요. 근데 매도 청구 같은 경우는 사전 협상 기간이 필요하죠. 3개월이라는 게. 나는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과 협의를 안 돼. 그리고 상대방도 나는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다. 니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겁니다. 같이 소송을 거는 거죠. 이의제기 신청하는 거고 매도 청구하는 거고. 여기서 이 싸움이 간단하게 끝나면 사업이 빨리 가는데, 매도 청구로 인해서 1심, 2심, 3심까지 쭉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기간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하시고요. 분양을 받지 않으면 조합원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아파트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파트로 받는 거고요.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은 상가를 받습니다. 근데 상가 주택 그 물건이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 그러면 상가도 받고 주택도 받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세무와 회계인데 이 부가세가 굉장히 많이 좀 골치 아픈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사비가 1,000억이면 부가세가 100억이에요. 근데 국민주택 이하 규모, 국민주택이라는 거는 8호해배 이하. 자, 8호해배 이하. 보통 이제 30평형을 이제 국민주택 이하라고 하죠. 전용 면적 85해배 이하를 국민주택이라고 하는데, 국민주택 이하를 건설하는 건 부가세가 없어요. 그냥 계산서만 끊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주택은 이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죠. 부가세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부가세, 근데 시공사는 1,000억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부가세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조합원이 그 1,000억이 아니라 1,100억을 줘야 되잖아요. 조합원이 공사비로. 그럼 그 부가세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세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과 이 시공사가 이 부가세에 대한 배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에 대한 절감에 따라서 이 사업 비용도 많이 달라진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데 일반 이제 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부가세를 내가 냈다고 하더라도 환급을 못 받잖아요.
근데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도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저 법인세, 근데 조합은 이익이 없잖아요, 거의. 주고받고. 근데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비례율이 뭐 3대 4대 1 되는 곳도 있었어요. 비례율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30평을 갖고 있으면은 뭐 3대 1인 경우는 90평까지 뭐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반포라든지 뭐 이런 데도 옛날 주공 아파트요. 그런 데 비례율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익이 많이 나잖아요. 이익이 많이 나니까 법인세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도 꼭 낸다. 근데 대부분의 뭐 최근에는 법인세를 뭐 그렇게 많이 내는 현장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빨리 넘어가고요. 세무 회계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감정평가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좀 참고하시고 자, 다음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처분 할 때, 자, 종전 평가 요걸 여러분들 산식을 뭐 수학이 아니라 산수니까 여러분들 요 정도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조합원의 종전 자산 평가. 자, 종전 평가가 그래서 2억이다. 자, 감정 평가를 했는데 2억이 됐다. 자, 해서 이제 조합원 전체가 이게 이제 다 플러스해서 전체가 해보니까 합계가 500억이었다. 500억. 자, 그러면 500억이었다. 그러면 조합원의 재산 평가 금액은 500억입니다. 500억. 자, 그 구역에 있는 건 조합원들에 대한 모든 재산을 평가했더니 500억이 나왔다.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 뭐 공사비, 설계비, 이주비, 뭐 이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부대 경비들이 있죠. 총 사업비가 600억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그리고 종호 이제 자산 평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수입이 되는 거예요. 총 수입이 종전 평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00억이 됐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가는 뭐 그냥 이거 계산하기 좋게 1억 8천 정도 된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자, 이제 비례율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례율은 어떻게 산출을 하냐면 총 사업비가 1000억이죠. 총 사업비가 1000억, 총 수입이 1000억이고 그리고 총 사업비가 600억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차액이 400억이 수익이 발생됩니다. 400억이 수익이 발생이 돼요. 자, 이 400억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돼요. 조합원들이 이 차이가 발생이 되는 부분을. 자, 그러면 500억 나누기 400억을 하면 얼마 나오죠? 0.8이 나옵니다. 0.8. 그럼 여기 비례율은 0.8입니다. 그러니까 400억 나누기 500억을 하면 0.8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100억이 부족하잖아요. 100억이 부족한 거는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조합원이 부담해야 돼요. 조합원이 부담하면 얼마? 자, 이 0.8이면은 그러면 비례는 어떻게 되느냐? 종전 평가가 2억이잖아요. 종전 평가가 2억이니까 2억에다가 0.8을 곱하면 1.6이 나옵니다. 1.6. 0.8이 비례율이에요. 그리고
종전평가가, 내 종전평가가 2억이니까 2억에다가 0.8을 곱하면 1.6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2억이든 3억이든 뭐든 다 0.8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가격이 나오죠. 근데 1.6억이에요. 내가 대한 비례에 대한 평가 금액은. 그러면 조합 분양가 1.8억이잖아요. 1억 8천, 1억 6천. 얼마 차이 나요? 2천만 원 차이가 나죠. 자, 2천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자, 2천만 원을 내가 부담해야 된다. 자, 비례율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비례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총 수입, 총 수입, 그리고 총 사업비 지출 내역, 이거를 알고, 그다음에 조합 종전 평가 금액, 그리고 내 평가 금액을 알면 비례율을 0.8이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수입 빼기 총 사업비 400이죠. 이게 분자가 되는 거고, 이게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 나누기 500은 0.8. 0.8을 내 종전가에다가 곱하면 1.6. 분양가가 1.8억이니까 2천만 원을 더 낸다. 0.8이니까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비례율까지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중요한 핵심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2강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